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마무리 특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민사특별법 5개 법이 있는데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즉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근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요구된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임차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그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비워달라고 한다면 비워달라는 겁니다. 집을 비워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뭘까?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민법상 임대차 계약할 때는 제가 한 번쯤 언급을 드렸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할 때는 이런 표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주택임대차에서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뭐죠? 물권입니까? 채권계약입니까? 채권계약입니다. 따라서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처분행위의 개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권이 아닙니다. 물권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되죠? 대항력이 생깁니다. 게다가 대항 요건 앤드 확정일자 같으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은 사실상 물권 파트, 물권행위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겁니다. 즉 대항력과 특히 우선 변제적 효력은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주택임대차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실상 물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물권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로서 뭐다? 미등기 매수인이, 그러니까 빌라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임차인을 들여서 갭 투자를 하는 경우,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매도인은 모든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자 우리 민법 임대차 계약 때 배웠죠. 등기가 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대항력.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이게 뭐죠? 이사예요.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이길 오전 0시죠. 다음날인 것은 이 부분이 시험에서 출제됐고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대항력의 개념은 뭐냐면 핵심은 기억할 게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양도인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고 보통의 경우는 임대인이 소유자입니다. 즉 소유자인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러면 기억할 게 뭐냐면 양수인의 대항력, 제3자에는 양수인이겠죠. 효력이 생긴다는 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 기억할 게 뭐라고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임대인이, 이 양수인이 향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양수인이. 대신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억할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갭 투자할 때 보증금을 인수하죠. 나중에 내가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실 걸 그겁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게 오전. 여기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럼 대항했을 때 주민등록을 해야죠. 그럼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이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하냐? 아닙니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즉 임차인 본인이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배우자나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 이름이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에 마친 걸로 봐준다. 두 번째,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이란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님 하신 말씀, 절대 이사 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 그 이사도 가지 말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교할 게 뭐죠? 물권의 취득 등기. 불법 말소됐을 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 아니다. 그거와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지문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 중인 2013년 6월이 동거가족이 없는 갑이 혼자 산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즉 대항 요건이 뭐죠? 거주와 이사해서 거주하는 것과 and 주민등록이에요. 근데 그 둘 중 하나인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대항력 준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옮겼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취득 당시에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거. 이 점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습니다. 왜 여기 들어갔죠? 동거가족은. 동거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배웠죠. 대항 요건의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필요 없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단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택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즉 가족,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본인,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례는 일시적이었어요.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이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세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쇄하지 않는다. 즉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대항력권이 존속된 걸로 본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뭐 직장의 문제도 있지만 대출을 받을 때 새로 가는 이사를 지면아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시다 보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부분 일시로 갔다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즉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세권 설정하지 않습니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의 대항 요건도 갖췄고요. and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질문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으니까 비록 대항 요건 생각했다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이전했겠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항 요건 상실하면 대항력 없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세권이 있어요. 그럼 질문은 뭐냐? 비록 대항 요건을 상실했지만 전세권 등기를 됐기 때문에 대항 요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는 캐스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논점이에요. 비록 대항 요건을 상실했지만, 즉 이사라나 아니면 주민을 이전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종속한 것을 볼 수 없을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대항 요건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대항 요건이 있었다면 비록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계속 대항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택임대차법 3조의 4 5항과 5항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등기가 된 경우에 그렇게 조문이 있다면 전세권 등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험은 민법상 임차권이 등기됐을 때, 즉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임차권 등기와 전세권 등기에서는 요건과 효력에서 달리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조항을 전세권 등기에도 준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뭔다? 제가 이제 가정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없다 정도 아시고, 결론 뭐냐?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항 요건은 상실하면 상실된다.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실한다.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비록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항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겠죠. 우선 변제권 요건 뭐다? 대항 요건 앤드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민법 621조에 따른 주택 임대차 등기 이후에는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법 3조의 4, 5항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슈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팔았어요. 팔음과 동시에 거주하기로, 임차인으로서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어느 시점에 공시, 어느 시점부터 임차에서 대항력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다. 일단은 내가 살던 집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점이 있었겠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의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가 이 이전에 매도인의 이사, 점유하고 있죠. 점유요건 갖고 있죠. 이사, 앤드 주민등록 되겠죠. 이게 지금 대항요건이잖아요. 이게 대항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시 이미 점유와 주민등록에 돼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된다. 근데 틀려요. 왜 틀리냐? 그 이유는 대항요건을 유하는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을 유하는 뭐냐면 공시예요. 그게 하나의 공시. 즉 공시란 얘기는 제3자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걸 공시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등기겠죠. 근데 등기가 안 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제3자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래 현실상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전세권 설정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대항요건이에요. 이사랑 주민등록. 예컨대 집주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 살고 있으면 주소지는 똑같아요. 만약에 임차인이 줬으면 다른데 이사를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3자가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겁니다. 임차인이 전시을 했으니까. 그러면 매도인,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소유자가 매칭이 안 되겠죠.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거래 안전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자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달라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소유자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매칭이 안 된다는 거. 그 시점이 이 시점이겠죠.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와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제 공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니까 여기서 그 적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2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점유,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만 이 취지는 뭐냐? 공시. 제3자가 봤을 때 인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거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타인의 점유를 매결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우리가 점유 파트에서 간접 점유하면서 배웠습니다. 왜냐면 이사는 결국은 점이에요. 취득시에서도 간접 점유, 유치권에서도 간접 점유 인정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적법한 전대라는 전제에서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케이스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한 사실은 없어요. 바로 전대차를 했어요. 근데 임차인은 간접 점유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일단 임차인은 점유를 안 해요. 그리고 임차인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도 안 돼요. 적법한 전대차가 있을 때 임차인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그건 주민등록법상 위반이에요. 그러면 과연 임차인은 간접 점유를 통해서 언제 어떤 조건 하에 대항력을 취득하냐? 그걸 설치한 겁니다. 뭐죠? 직접 좀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차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차인이 인도받아, 즉 전차인이 이사를 해서 점유한다는 겁니다. and 누구 이름으로? 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러면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차인도 반사적으로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위법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아요. 결국은 전차인, 살고 있는 사람 전차인이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대야만이 그게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후에 건축물 대장상소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뭘로 바뀌었다? 다세대로.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축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공법에서. 변경되었던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다가구에서는 구분 소유가 없어요. 하나니까. 구분 소유라는 전제는 뭐냐면 101호, 102호, 103 나눕니다. 근데 다세대로 바뀌었어요. 다세대라면 구분 소유가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호실이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다세대 주택 받게 되면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쟁점이 된 겁니다. 이 경우는 주소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지만 임차인이 그걸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석한 겁니다. 뭐라고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그런 쟁점인 겁니다. 다세대 하려면 여러분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는 호실을 101호, 102호 명확히 특정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도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다가구는 그런 게 없어요. 한 세대니까.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 목적의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대항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보게 되면 공부할 때면 대항력이 있다. 법조문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이외의 양수인, 그 주택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어떤 처분권을 취득한 사람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죠? 매매, 증여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매매를 기초로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상속도 있어요. 공용증수도 있고.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또 뭐냐? 경매로. 이 양령 경우는 그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매매. 우리 수험생은 매매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한 경우, 또 하나는 뭐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똑같이 양수이죠. 경매도, 낙찰인도, 경락인도 사법상 매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둘 다 매수인이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거라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있다는 얘기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방금 말한 얘기는 여기는 맞지만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뭐라죠? 경매된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낙찰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유에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권리 취득의 기초가 되는 권리들은 저당권, 압류, 감류, 담보 가등기하는 민사집행법상 권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그 민사집행법을 나누면 그래서 91조가 맞을 겁니다. 인수지, 소멸지 하면서 저당권은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은 저당권, 감류, 압류, 이전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후에는 소멸된다. 이러한 어떤 인수지, 소멸지 제목 하에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된 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이해관계들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들을 판단할 때, 즉 이해관계는 누구죠? 이 경매소의 이해관계들과 낙찰자의 관계를 조율할 때 뭘 기준하냐? 저당권, 가압류, 압류, 권리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경매의 이해관계들의 권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도된 경우란 매매된 법률행위, 상속 공용징수다. 근데 시험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안 물어봅니다. 매매입니다. 매매로 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간다면 매매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매매가 기준일 때는 딱 하나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 임대인의 지위에 승계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종전 임대인은 그 지위에서 탈락한다. 보증금 반환입니다. 그 점만 묻습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 주택의 양수인, 즉 새로운 소유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조 사항에 명시됐습니다. 그 의미가 뭐다? 새로운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출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아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이유는 양수인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인도 뭘 주장하죠? 임대차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임대차 계약 끝나면 뭐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는 법률상의 당연 승계다. 당연. 즉 당연하게 승계되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당연한 승계 때문에 별도로 임차인의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연 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별도로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어떻게 생각하세요를 물어볼 필요가 없답니다. 당연상 다만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임차인은 이렇게 당연 승계되는 것, 즉 임대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동의는 필요 없지 않지만 이러한 관계가 껄끄러우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은 단순히 계약에 기초한 채권을 양도함과 다릅니다. 자격, 그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습은 뭐냐면 당사자,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임대인이든 임차인은 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이 모두가 합의가 있어야 돼요. 계약성 주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 승계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성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게 이제 포인트죠. 양수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즉 종전의 양도인, 그러니까 임대인, 양도인, 종전 소유자, 양도인, 매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제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면책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갭 투자할 때 임차인이 있어요. 샀어요. 임차인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 임대차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수인과 임차인과의 문제고 종전 임대인, 매도인과의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생길 때 종전 매도인은 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그게. 요거 때문에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도 누가요? 양수인, 지금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도 대신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제 주소는 어디죠?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임대차 목적이 양도된 경우는. 이게 이 파트에서는 이게 학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 또 더 있네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전제에서요. 대항력을 요건을 갖추고 기본이 대항력권을 갖춰야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임대차 목조물이 주택이 양도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은 제3채무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이 표현 양수인은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임대인, 임차인이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채권은 재산권이에요.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주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목적입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가압류랍니다. 근데 이 사람 재산 갖고 있는 게 이게 채권밖에 없어요. 채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가압류 결정. 뭘 가압류는 목적물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가압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되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죠. 이 사람 재산에서는 채무자예요. 둘 사이 기본적인 권리관계에서는 채권자고 채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지금 가압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 반환 이해관계 누구예요? 임차인과 임대인이죠. 이 사람 제3채무자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됐으면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자, 이 사람이 임차인이 임대인에서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채무자이면 이 사람이 채권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하지만 이제 가압류에 있어 채무자가 2명 존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라고 해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가압류는 제3채무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게 가압류 결정문이에요. 이게 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제3채무자, 이 사람이 채무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림을 그리고서 계속 반복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통지가 돼요. 그러면 제3채무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라. 그런데 임대인이 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뭘 했다? 매각을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럼 새로운 양수인이 있겠죠. 그럼 쟁점은 이 3채무자 지위에서 종전 임대인을 볼 건지 아니면 양수인을 볼 건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이 3채무자를 누구로 볼 거냐? 결론은 양수인이다. 왜냐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가압류 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누구다? 양수인에 대해.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누가 승계하다? 양수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는 향후에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여기서는 되게 쟁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민사집행법적인 쟁점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만이 대항력의 논리적인 그 일관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있기 때문에 간평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이 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향후에 채권자는 가압류 효력을 누구한테 주장한다? 양수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멸한다? 자, 말 자체가 좀 꼬였어요. 꼬아놨어요. 어떤 걸 내고 싶으냐면 일단은 대항력이라는 표현에 이제 혼동하게 만들었어요. 대항력. 대항력은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존속요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소멸한 것처럼 뭔가 대항력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소멸한다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함정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의 핵심은 뭐냐면 대항력을 가진 후 주택이 양도됐어요. 그리고 양수인이 부담하게 됐다. 이 표현이 뭔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의미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즉 이 양수인이 뭐다? 임대인이에요. 계약의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항 요건 유무 문제 아니란 겁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대항 요건과 상관없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거고,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으면 공제하는 거, 그런 문제잖아요. 대항력 문제는 누구랑 문제죠? 대항 요건을 갖추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을 때 그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인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건 당사자 문제예요. 왜냐하면 양수인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가진 이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됐기 때문에 그 결과 양수인이 법조문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상의 당사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추냐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끝났냐 안 했냐 문제죠. 계약 당사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소멸해서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래서 면책적으로 양수인이 인수한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를 하여 달리 불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누구다? 임차인이에요. 특징이. 이 주소의 지금 쟁점은 뭐다? 양수인이 제3자가 아니라 누구다? 임차인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를 묻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제3자가 임차인 경우에도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뭐겠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있죠. 그리고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근데 양수인도 어떤 게 있어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채무를 갖고 있죠. 양수인, 채무가 있잖아요.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했어요. 근데 임차인과 양수인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채권과 채무가 기속되는 거잖아요. 동일인에게. 그 결과가 혼동이래요. 혼동되면 이 채권은 채무는 소멸한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기속되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채무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 이 논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뭐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의미는 뭐냐면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표현이 낮다는 얘기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경락인이 납부한 대금에 대해서 배당표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임차인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혼동할 수 있습니다. 혼동되기 때문에 혼동된 겁니다. 특히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어떠한 입장을 포지션을 취할지는 답이 나올 겁니다. 경매에 있어서. 자,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순탁자의 명의는 등기는 무효입니다. 명의수탁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권을 갖췄습니다. 그 경우에 임차인은 악의의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가 무효니까. 근데 그러한 명의 신탁자와 제3자가 뭘 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임차인은 부동산 실명법 제3자상의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 얘기는 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나 수탁자는 그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즉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반사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제3자라는 얘기의 의미는 수탁자야. 자, 써보겠습니다. 임차인. 부동산 신명법상의 제3자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대항 요건에 3자 혼동하면 돼요. 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탁자나 그 기타의 사람들은 숙탁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임차인 관계에서 등기 무효를 주장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탁자는 또는 매도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 매도인, 신탁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못하겠죠. 매도인은 이 등기가 무효겠죠. 관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뭘 할 수 있어요?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 말소하게 되면 소유권 누구 앞으로 갑니까? 매도인 앞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도 그 경우가 주소인 겁니다.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214조에 기초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누가 돼요? 매도인이 돼요. 그 경우에 이제 주택임대차법상의 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종전 임대인은 이 사람이죠. 요 사람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그 승계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매도인 및 명의신탁자에 대해요. 매도인 및 명의신탁자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이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이 명의신탁자, 매도인에서 다시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 계약 명의신탁에 쓰는 신탁자는 아예 등장을 안 씁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임대인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제3자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양도당 이 기억할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상의 양수이죠. 양도한 경우. 그럼 양수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계속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수인의 권리는 전국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적 확정이 못되는 양수인이 아니에요.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가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전국적 확정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즉 주택임대차법에 정하는 양수인이 아니다.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위는 계속 누구한테 있다?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 사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즉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이에 종전의 임대인이 계속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반환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이 양도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담보권 설정자겠죠. 그걸 묻는 겁니다. 요게 하나 쟁점입니다. 그럼 기억할 것은 뭐냐? 양도담보권자는 양수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담보권 특성이 뭐냐면 담보권자는 단지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외형상. 그리고 사용수익은 누가 하고 있냐면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소유권을 회복받을 단계에 있어요. 근데 양도담보권은 크게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청산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을 회복할 거고 가등기담보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의 특성, 담보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를 하게 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경우든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은 기본적으로 양도담보권 설정자에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국적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 수익 권한이 지금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 담보법을 할 때 양도담보권 설정자한테 임대계약 체결한 경우 그 효력, 담보권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 청구 못한다는 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에 요 내용도 이제 중요합니다. 공동 임차인 중 1인이라도 그러면 임차인이 2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갑을 임차인 전부가 대항력권을 갖춰야만이 대항력이 생길까가 문제 출발점인데 대법원 판례는 1인이라도 임차인 2명인 3명이라도 1명만이라도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는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 그러니까 임차인 모두가 A, B 2명이 있었어요. 이 중에 1명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이 사람도 대항력권을 갖춘 거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차 전체에 미침으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전부가 양수액이 된다. 즉 A는 대항력권을 갖췄는데 이 사람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증금이 쪼개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이건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다 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가를 뭐다? 이 사람은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갖겠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갖추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채무는 누가 책임이 있다? 종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고 나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설사 이 사람은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양수인은 A, B 임대차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설사 이러한 범위는 A와 B 사이에 내부적으로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공동 임차인이 공동 부부인 경우도 많은데 요즘 부부 같은 경우는 각자 나중에 이혼을 대비해서 임대차 보증에서 지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요걸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택 공동 임차인 중 1인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에 이전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전됩니다. 또 하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사이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지분을 정했대요.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공동 임차인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의 보증금의 지분을 정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공동 임차인 전부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춰야만 공동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에 이전된다? 아니다. 어디가 틀렸죠? 전부가 대항요건을 갖춰야만. 전부가 아닌 1인만 갖췄다 하더라도 공동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체가 양수에게 이전된다. 중요합니다. 틀릴 수 있어.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